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2023 연안성서 중경이 수리논술 온라인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 수리논술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논증과 추론의 전략 수리논술 오승준 제 간단한 프로필이고요. 자, 2023 입시 모집 요강 반영 논술의 길이 나왔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논술 자료집이고요.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으로 오시면 이 자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고, 자, 온라인 상에서 이걸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똑똑한 엄마는 대치동 학원 똑똑 학원 정보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하시고 메인 페이지에서 논증과 추론을 검색하시면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식 클릭하면은 논술의 길 공지사항에 그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핸드폰 상에서 논술의 길 자료집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앱을 설치하고 이걸 진행을 하셔야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대치동 학원 똑똑은요, 그 대치동의 모든 학원, 모든 시간표, 학원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논증과 추론을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고 이 홈페이지를 항상 확인하시면 논증과 추론의 최근 소식, 시간표, 프로그램을 항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모집 인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모두 1398명을 선발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지만 적은 인원은 아니죠. 의학계열은 161명 선발, 약학계열은 67명 선발합니다. 시험 범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러니까 공통과정, 그러니까 수학, 수일, 수투 이 부분은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 기하 확통 범위에서 출제하는 학교가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 미적과 기하에서만 내겠다, 중앙대. 수일, 수투까지 해서 내겠다, 성균관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12주 특강 이제 개강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12주 특강 반을 소개해드리면요. S반, 연세대 플러스 한성서 중경이를 대비하는 반이 S반입니다. 토요일 630반과 일요일 2시반이 있습니다. 자, 의학계열 대비하는 학생들은요, 반이 이제 두 반이 개설이 되는데요. 연세대 플러스 의학계열반, 일요일 6시반 N반. 그 다음에 의학계열만 준비한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의학계열 대비반, 금요일 7시반 N반. 이렇게 반이 개설이 됩니다. 오늘 S반 설명회가 되겠고요. N반 설명회는 수리논술 TV에 온라인 설명회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반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대비반. 자, 대학별 논술 전형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 245명 선발하고요. 논술 100%, 교과, 비교과 상관없다는 거죠. 대신 뭐 어떠해도 상관없다. 자, 수리논술, 과학논술을 보고요. 치의 약학 포함해서 245명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수능 어떻게 봐도 상관없고요. 수능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 기하, 확통. 자, 연대 기출문제들 보면은요. 출제 경향이 좀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냐. 뭐 어떨 때는 좀 기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확통 문제가 나오고 그때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미적 기하 확통 골고루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022학년도 연세대 그 논술 전형 좀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그 전년도 52대 1에서 경쟁률이 33대 1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자, 요건 자연계만 그 경쟁률을 그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전체 경쟁률하고 이제 숫자가 달라서 왜 숫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연계열 경쟁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을 했는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뭐 수능 전에 보냐 수능 후에 보냐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하였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추합도 꽤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추합을 반영해서 실질 경쟁률을, 자연계 실질 경쟁률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8대 1이더라고요. 자, 추합을 고려해서 실질 경쟁률을 계산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100명이 지원했어요. 10명을 뽑는데 그럼 경쟁률이 10대 1이잖아요. 근데 추합이 뭐 10번까지 돌았다. 그러면 합격한 학생은 20명이니까 100명 중에 20명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추합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로 봤을 때 18대 1이었다 라는 거죠. 이거는 그 논술 경쟁률로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하락을 하면서 이것이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이거를 보면요. 작년 연대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네. 그 전에 비해서 네,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물론 기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요. 네. 기하가 약한 학생들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느꼈을 수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합격생 성적 사례를 보니까요. 자, 수리가 4문제의 그 소문항들이, 각각의 문제에 소문항들이 있었으니까, 네. 소문항으로 치면은 모두 9개의 소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틀린 문항의 개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작년에 그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연세대 합격생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각 모집 단위별로 어느 정도 합격선을 추정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합격생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자, 화학과 최초합 4개 틀리고 화학과 최초합. 자, 그럼 9문항 중에서 4개를 틀렸다 그러면은 잘 본 건 아니잖아요. 거의 반 정도밖에 못 푼 건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자, 그런데도 최초합 4개 틀리고 최초합 했다. 생명공학과, 자, 예비 8번까지 돌았는데 예비 6번인 학생이 자기 4개 틀렸다 그랬거든요. 수리를. 그러면 시험 보고 와서 자기가 잘 봤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합격했어요. 자, 화공생명공학부 예비 25번까지 돌았는데요. 예비 16번인 학생이 물어보니까 3개 틀렸다. 그래서 자, 소문항 3개 틀렸다고 하면은 큰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로 치면 4문제, 소문항은 9개였는데 소문항 3개를 틀렸다는 거는 큰 문제 하나 정도는 틀렸다는 거니까 큰 4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 정도를 틀려도 화공생명공학부에 합격했다라는 것이니까 그 합격 컷이 그렇게 높았다고 볼 수는 없죠. 작년 연대 같은 경우에서 경쟁이 완화되면서 합격 컷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다. 네, 요 기회를 잘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양대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는 165명 선발하고요. 논술이 90%, 그다음에 비교과가 10. 자,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 비교과는요, 거의 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종에서의 비교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출결, 봉사,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 경우에 감점이 거의 없다. 학교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의 길에 보면은 이 비교과 만점 기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대부분은 감점이 없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상 논술 시험으로 합격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리 논술만 봅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그죠? 네. 수능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리 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 기하, 확통. 작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한양대는 이제 큰 문제 2문제에 소문항 6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문항 6개가 미적, 기하, 확통이 골고루 나왔어요. 예, 골고루 내야 형평성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뭐 오전에는 뭐 예를 들면 미적 기하가 나오면 뭐 오후 1 시험에는 뭐 미적 확통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소문항을 통해서 미적 기하 확통을 골고루 출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양대는 올해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연세대는 뭐 뭐를 낼지 출제자 마음이다. 근데 한양대는 미규와 골고루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합격 예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기계공학과 6145. 자, 이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수능 등급입니다. 근데 기계공학과 합격한 학생 수능 등급이에요. 자, 6145. 자, 정시로 어디 갑니까? 6145. 네, 갈 데가 없죠. 자, 그런데 한양대 합격했다. 왜? 자, 수학이 1등급이고 수학이 강한 학생이에요. 자, 한양대 자, 수능 상관없고 수리논술 시험 잘 보면 합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수학이 강하다. 이거 노려봐야 되겠죠? 네, 이런 예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사례를 보니까 1412. 이 학생은 사실 수학이 그렇게 약한 학생은 아닌데 수능 때 좀 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몇 개 실수하면 등급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능 수학 등급이 4등급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수학이 뭐 그렇게 약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수능에서 수학이 4등급이 나왔으니까 뭐 수학이 퍼펙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합격했어요. 자,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자, 수리논술과 수능 네, 수능의 이제 수리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수학이다. 똑같은 수학이지만 그러니까 논술 잘하는 학생이 수능도 잘하고 수능 잘하는 학생이 논술도 잘하고 이런 비율이 높겠죠. 이런 비율이 높겠지만은 과연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 과연 수능 수리 영역 성적 순서대로 합격하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네,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수학이지만 시험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네, 수리논술은 또 수리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와 유형 또 수리논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또 수리논술에서 고득점하는 논리적 서술 수리논술 시험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대비한 학생들이 또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수능 수리 영역 성적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더라.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죠. 논술을 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성균관대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200명 선발하는데요. 논술 100%, 교과 비교과 올해부터 반영하지 않고요. 수리 논술만 봅니다. 과학 논술을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의예과 약학 반속을 최저 제가 정리해 놓았고 자연계열 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두 과목으로 보고 3합 6이에요. 일반 자연계열은 한국사 필수고요. 한필은 한국사 필수입니다. 네. 자, 합격 예를 보여드릴게요. 33221 국수 0 탐구예요. 그럼 이게 최저가 되나요? 자, 국어 수학 33. 자, 이거 좀 정시로 갈 때 자기 원하는 대학 가기 힘든 성적이죠. 자, 그런데 영어, 과탐 두 과목에서 지금 보면 3합 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합 6 남아요. 그죠? 3합 5니까 남잖아요. 약학 반속을까지 되죠. 3합 5까지. 네. 그런 성적이 그러니까 최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최저 맞춰서 논술 잘 보면 합격. 그죠? 네.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 전형을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수일 수투. 자,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균관대가 모집 요강에서는 전 범위에서 출제할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하 포함해서 이렇게 출제 범위를 얘기를 해놔서 상당히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입학 설명회에서 분명히 수일 수투까지 해서 출제한다고 했어요. 네, 우리가 발표는 뭐 전범위인 것처럼 발표를 하지만 실제로 출제는 수일 수투까지 해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수일 수투에서까지 출제가 될 겁니다. 네. 2022학년도 기출 문제 보면요.
그 문제가 수일 수특까지 해서 내면 좀 쉽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쉽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좀 전체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특히 약학 반속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자, 올해도 난이도가 뭐 그렇게 쉽게 출제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대비할 순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78명 선발하고요. 논술 80%, 교과 10%, 비교과 10%. 네, 수리 논술만 봅니다. 자, 최저는요. 국수형 탐구 한 과목 반영. 탐구 한 과목 반영합니다. 3합6. 한국사 4등급 이렇게 되는데 자, 3합6이면 3합6이면 제가 그 아래 컴퓨터공학과 합격생 예를 소개를 해놨는데요. 국어가 5등급이 떴어요. 곤란하죠. 네, 그런데 5, 2, 3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으로 3합 6을 맞췄어요. 네. 그러면 3합 6을 맞췄죠? 네. 논술 잘 보면 합격하는 거죠. 이게 서강대 논술이죠. 3합 6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 합격생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반드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 확통. 2022학년도에 미적 확통 이렇게 출제됐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하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내신 반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교과가 10% 반영이죠. 네, 비교과는 뭐 거의 감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가 10% 반영인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요. 100점 만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00점 만점에 좀 우리가 더 익숙한 것 같아서 100점 만점으로 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논술이 80점, 교과, 내신이 10점, 비교과가 10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0점 만점. 자, 여기에서요. 자, 서강대는 국수영사과 한 전과목 반영을 하는데 자, 1등급이 10점. 이걸 이제 100점 만점으로 다 이렇게 환산을 해서 알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1등급이 10점, 8.75등급을 보니까 9.6점이에요. 그럼 0.4점 감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0.4점 감점 된다 이거. 8.75등급이라 하더라도 평균. 그러면 자, 논술은 80점. 자,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내신은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이 낮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중앙대 보겠습니다. 자, 중앙대 268명 선발하고요. 네, 논술 70, 교과 20, 비교과 10. 자, 논술은 수리논술, 과학논술 봅니다. 최저는 자연 계열만 확인해 보면요. 국수, 영과, 과탐 한 과목. 네, 역시 3합 6이에요. 네, 3합 6. 한국산 4등급. 자, 이거 중앙대 합격하는 학생 사례인데요. 4, 2, 1, 2, 4. 네, 국어 4. 네, 수학 2. 네, 영어 1. 네, 탐구 하나 2등급. 그러면 2, 1, 2 해가지고 3합 5가 되죠. 네, 이 학생도 조금 남네요. 네, 너무 잘 봤네요. 그죠? 남게 봤잖아요. 3합 6에서. 네, 논술 시험 잘 보고 합격. 네.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니까 1번 문제가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 그러니까 확률 통계 교과서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지. 네.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나온다는 건데 중앙대는 어느 정도 유형을 정해놓고 그 유형대로 출제하는 성향을 갖는 학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1번 문제는 경우의 수를 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1번 문제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문제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가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있는데 소문항이 2개씩이거든요. 2개. 그러면 2번, 3번의 소문항은 4개잖아요. 네, 그 중에서 미적이 기하보다 출제 비중이 높았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적이 3문항, 기하가 1문항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뭐 올해 비중이 바뀔 수도 있지만 좀 중앙대는 어느 정도 그 유형을 정해서 그 유형대로 좀 꾸준히 출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비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신 반영하는 방법 볼까요? 자,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교과가 20%니까 1등급이면 20점이 나와야죠. 그래서 1등급이 20점. 이해되시죠? 네. 7등급 보니까 19점이 0.8점 감점. 이거 얼마 감점 안 되죠? 네. 근데 여기 8등급으로 가면 4점, 9등급으로 가면 12점 감점된다. 그러니까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이 감점 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요 전체 대학 감점폭 논술의 길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지금 7등급까지는 거의 감점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요. 중앙대는 국수형 사과 상위 5개 과목 5개만 잘 보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중앙대도 거의 감점이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경희대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는 301명 선발하고요. 네, 논술 70%, 네, 교과 21%, 네, 비교과 9%. 네,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만 봅니다. 네, 의치 한약 계열은 제가 그 의학 계열 설명회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연 계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연 계열, 네,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2하 5예요. 최저가 한국사 5등급. 그럼 2하 5면은 이게 굉장히 여유가 있는 최저거든요. 자, 합격생 사례입니다. 자, 화학과 2, 5, 4, 2, 3. 정시로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근데 경희대 갔습니다. 자, 최저가 되나 볼까요? 국어에서 2등급, 탐구 한 과목 2등급 해서 2합 4. 자, 이 학생도 조금 남네요. 그죠? 네. 자, 건축공학과 합격한 학생. 국어 9등급. 자, 이건 왜 국어 9등급이 나왔는지는 좀 확인은 좀 잘 안 됐는데요. 뭐, 어쨌든, 이 학생이 이제 국어는 9등급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그러면은 2하 5가 되죠. 네. 수학과 영어로. 또 과탐 한 과목. 이렇게 해서 2하 5가 돼서, 최저가 나왔고, 네, 논술 잘 봐서 경희대 자연계열에 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정시에서 예상되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쓰잖아요. 그죠? 네. 낮은 대학, 예상되는 대학보다 더 낮은 대학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높은 대학을 쓴단 말이에요. 더 높은 대학을 써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 기하, 확통. 입니다. 네, 출제 비중으로 보면은 자, 미적, 확통, 기하 순으로 좀 출제 비중이 미적, 확통, 기하 순이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 내신 반영 볼까요? 자, 경희대는 교과가 21%니까 1등급인 학생은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등급이 21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5등급으로 가면은 18.9. 그러니까 2.1점 감점이잖아요. 그죠? 네. 7등급으로 가도 6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감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감점을 확인을 하고 네, 원서를 쓰시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내신이 낮아도 논술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도록 점수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141명 선발하고요. 자, 논술 70%, 교과 30%. 네, 수리 논술만 보고요.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국수영, 과 한 과목 2하보입니다. 2하보 앞에서 2하보 말씀드렸죠. 자, 주의하실 점은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한국사 필수 이렇게 됩니다. 자, 수리 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 기하, 확통이었고요. 네, 2022학년도에 출제된 문제 보니까 미적과 기하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미적과 기하만 나왔다는 것이지 뭐 확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화여대 그 교과 반영 방법 볼까요? 네. 자, 교과가 30%니까 100점 만점에 1.0 내신 1등급인 학생은 30점을 받겠죠. 1등급은 30점.
그죠? 5등급을 가면 24.6, 5점 정도 감점되고요. 6등급으로 가면 21점이니까 9점 감점되니까 좀 감점이 많이 되는 편이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화여대는요, 전과목 반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수형 과사한 전과목 중에서 상위 30단위, 30과목이 아닙니다. 상위 30단위로 이거를 이제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전체 그 내신 평균 등급보다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자기 상위 30단위의 내신 평균 등급을 내서 몇 등급인지 보고 감점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화여대. 네.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 감점이 뭐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논술 전형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이게 뭐냐면요, 수리논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이게 앞글자만 따면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이렇게 돼요. 이게 노래도 있어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이게 랩인데요. 뭐 노래를 부르긴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많은 수학 연구가들이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논술 문제의 특징에 맞게 정리를 해서 항상 아이들에게 이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생각을 해봐라, 연습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요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접근 방법들, 사고의 방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이 수리논술 문제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풀다가 막혔을 때 이러한 방법들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2022학년도 연세대 기출문제를 보니까요, 소문항 9개 중에서 증명 문제가 4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논증의 방법들을 제가 충분히 연습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증명 문제를 편하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제가 이 몇 가지 좀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구조로 추론하기는 뭐냐면요, 논술 문제는 이런 게 많아요.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고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풀고 소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구조로 추론하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한 구조가 있는데, 자, 3번 문제를 내가 독립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풀려나가거든요. 그게 구조로 추론하기예요. 예를 들어 추론하기는 뭐냐면, 추상적인 문제를 이렇게 만나면 조금 예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보면서 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걸 조금 예를 들어보면서,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고 거기에서 규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을 일반화시켜 나가면서 추론해 나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추론하기 전략이에요. 자, 분류하여 분석하기 전략은 뭐냐면요, 자, 논술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저럴 땐 어떻게 되고 이럴 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서 답도 이럴 땐 뭐가 답이고 저럴 땐 뭐가 답이고 이럴 땐 뭐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연습을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는 뭐 모든 대학에서 문제를 좀 까다롭게 출제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가 나옵니다. 연세대는 매년 나와요. 연세대는 특히 매년 연세대 논술 문제의 유형처럼 되어 있어요.
분류하여 분석하기가 필요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 충분히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그 분석 방법이에요. 요게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연세대 기출문제인데요. 요게 뭐 글자가 지금 좀 잘 보이진 않는데, 뭐 문제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3번에 1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fn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gnm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는데, 이 정의가 처음에 딱 한번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진 않아요. 와닿진 않는데 1번 문제를 보니까 이 gnm을 nmr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게 딱 읽자마자 이 함수들의 정의가 한 번에 딱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n이 1일 땐 어떻게 되나, 2일 땐 어떻게 되나, 뭐 10일 땐 어떻게 되나 조금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규칙을 발견해서 일반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려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추론하기 전략. 예를 들어 추론하기 전략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어렵지 않게 풀린다라는 거죠. 자, 2번을 보면요. 시그마 fn을 이제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시그마 fn을 구하려면은 결국은 1번을 이용을 해야 돼요. 1번을. 그러니까 1번을 이용해서 풀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중요해요.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이 중요하겠습니까? 구조로 추론하기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방법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뭐다?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이다. 자, 그 다음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네. 대면 첨삭과 진단. 논술은요, 답안을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돼요. 딱 마킹만 하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고 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 어떤 증명의 내용, 이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술이 잘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논리적인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야 되고 잘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올바른 방향을 계속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는 대면 첨삭이 꼭 필요하죠. 대면 첨삭이 없는 논술 수업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대면 첨삭을 안 해주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네. 대면 첨삭이라는 거는 논술 공부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학생들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안고 있어요. 대면 첨삭을 해보면 학생들이 그런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 그런 고민을 많이 토로를 해요. 그런 것에 근데 학생마다 좀 달라요. 네. 가령 어떤 학생은요, 너무 자세히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쓸 수가 없어요. 시험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는 조금 짧게 쓰는 걸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너 이렇게 쓰면 시험 시간에 다 쓸 수가 없어. 시간이 부족해. 조금 짧게 써야 돼. 그러면 뭐를 이 중에서 남겨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남겨서 어떻게 짧게 써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에게는 어떤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요 내용은 써야 돼.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 돼. 이렇게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면 첨삭 없이 되냐고요. 또 어떤 학생은요, 이거 뭐 이렇게까지 써야 돼? 그걸 쓱쓱쓱 연습장에 이제 푸는 것처럼 뭐 대충 풀어서 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서술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서술해 나갈 것인가, 또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면 첨삭이라는 게요, 꼭 뭐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된다라는 것만
대면 첨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들이 어떤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이걸 접근하고 풀어낼 수 있느냐, 왜 그 생각을 못 해냈느냐, 그런 접근의 방법, 문제 푸는 과정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학생이 많이 토론을 하면 학생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또 학생들은 계속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은 어떻게 떠올릴까? 이 개념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건가? 올바른 개념은 무엇인가? 계속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대면 첨삭 시간에 Q&A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논술 실력이 느는데 대면 첨삭도 안 해주고, 그죠? 앞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하고, 아, 그런가 보다 학생들은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논술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10년간 검증된 대면 첨삭 시스템. 우리가 이 논증과 추론 수업, 오승준 수리논술 수업에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대면 첨삭을 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제 수업에서 제가 첨삭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논증과 추론 학원에는 첨삭 전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첨삭 전문 선생님들이 학생들 1대1 대면 첨삭 다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학생들 만족도 너무 높고요. 10년간 아, 정말 논증과 추론 첨삭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아오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된 대면 첨삭 시스템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진단, 축적된 데이터에 따른 원서 상담. 원서를 쓸 때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이 학생이 논술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에 맞춰서 대학도 정하고 모집 단위도 정하고, 이렇게 원서를 써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논술을 하느냐 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대면 첨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면 첨삭에서 출발해서 진단하고 지원 전략을 세운다. 그래서 논술 강좌 선택의 기준, 1대1 대면 첨삭을 해주는가, 충분히 검증된 수업인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대1 대면 첨삭을 해주면서 충분히 검증된 수업, 그러면 논증과 추론의 오승준 선생님의 수업이다. 12주 특강 커리큘럼인데요. 12주간 진행을 합니다. 7월 8일에서 14일 사이에 개강을 해서 12주 수업을 진행을 하면 연대 시험 직전에 12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3주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은 문제 풀 때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처음 3주간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단 배운다. 그리고 4주간 미적분, 3주간 기하, 그 다음에 2주간 확률과 통계, 실전 마무리.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 저 확통은 거의 몰라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기하도 거의 몰라요. 뭐 아예 안 한 학생들도 있고, 그죠? 하긴 했는데 거의 모르는, 그죠?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수능이 선택형이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구조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적기하 확통을 다 시험을 보는 학교에 논술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특강이 있는데 확통 기초개념 3회 특강, 기하 기초개념 3회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잘 활용을 하셔라.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논증과 추론의 김지은 선생님이 요 특강을 개설하셨거든요. 내가 확통이 너무 약해, 기하가 너무 약해, 그러면 요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하면서 12주 특강을 들어라,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8월 15일에는 신용화 선생님의 확통 압축 특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S반은 토요일 630반과 일요일 2시 반이 있습니다. 자, S반 수업 강좌 진행은요, 3시간 반 수업이고요. 자, 1교시 주제 강의, 2교시 모의 논술,
3교시 해설 강의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과제로는 다시 논술하기가 나가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모의 논술 때 자기가 좀 잘 못 풀었던 문제는 다시 논술하면서 공부해 와라. 그죠? 이거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해야지 그냥 선생님 수업 듣고 끝내면은 그죠? 자기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께 되려면 또 논리적인 서술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시 논술하기를 통해서 논술 연습을 해와라. 근데 요걸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논술이 빨리 늘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이 되면은 그 전주에 그 제출한 자신의 모의 논술 답안에 대해서 첨삭 담임 선생님들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첨삭 담임 선생님들이 대면 첨삭을 진행을 하시고 다시 논술해 온 거, 다시 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게 다시 논술하기를 하다 보면요. 또 질문이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해주고 또 다시 논술을 했는데도 또 뭔가 잘못된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점검해 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그 S반 각 대학별 논술 전형 분석하고요. S반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